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안무가 최원선 씨와 같이 작업했던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육을 테마, 키워드로 한 작품이었고요. 장면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용수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거냐, 단순히 전통적인 요소를 넘어서. 그래서 무용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영상, 인터랙션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런 장면을 연출해 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무대 전체에 모션 캡처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파티클을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다시 프로젝션 매핑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맡은 일은 말 그대로 모션 캡처 시스템의 개발부터 파티클 시뮬레이션까지 그런 일련의 시스템 개발, 그리고 무대의 설치,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제 공연의 큐에 맞춰서 진행, 운영, 그리고 처음 배치 그런 컨셉을 기획하기까지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맡은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주로 제가 해온 일들은 주로 무용계 분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이런 분들과 많이 일해왔고요. 그분들의 작품 제작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거기에 실시간 인터랙션을 넣어서 좀 더 풍성하게 무용수의 움직임을 재각색, 재구성할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네, 지금 이건 제가 직접 오퍼레이팅하는 모습이고요. 또 비공식적이지만 저는 무용수이기도 했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또 공연 외에 전시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술을 이용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혹은 이제 기술과 예술을 융합하기 위한 무용수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지금 3년째 진행하고 있는 관악문화재단과 진행하고 있는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쇼케이스 장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2020년 2월쯤에 저희가 이제 큰일이 있었죠. 신종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질병이 갑자기 퍼지면서 우린 갑자기 마스크를 써야 됐고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행사 못하죠. 아마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분야가 공연계일 겁니다. 일단 그야말로 저희 입장에서 다짜고짜 공연하지 마 이런 느낌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연들이 취소됐고 또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죠. 또 취소되고 연기되기도 했지만 또 이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서울에서 함양시까지 가는 길인데요. 마침 저희가 함양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제 공연계는 아무래도 지방 투어를 많이 다니니까요. 근데 그 지방 투어가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관객을 모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함양시까지 가서 비대면 공연 녹화해서 송출하겠다. 녹화해서 송출할 거지만 하지만 함양시까지 와야 된다. 수십 명의 무용수가. 아무튼 이런 이상한 상황까지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2020년은 정말 하루하루 정책이 워낙 바뀌는 바람에 특히나 공연 비대면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걸 작업을 진행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대 대안이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공연 예술인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겠다 이거죠. 무대 객석에다가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아마 공연 많이들 보러 다니셨을 텐데 공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관객과 무용수가, 배우가 한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현장감, 이 공간이 주는 현장감 포함해서요. 그 임팩트가 큰 건데 그거를 그냥 카메라에 담는다, 이 사각형에. 그거는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그 무대의 매력을 반쯤 깎아먹고 시작하는 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처음부터 지고 시작하는 싸움의 느낌이 있죠. 그나마 그거를 좀 더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다른 시도들은 그렇다면 이제 영상 매체의 특성에 맞게끔 무용을 만들어 보자. 그런 작품의 동선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연출적인 편집도 가능해진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댄스 필름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2020년에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원래 공연용으로 지원된 예산들을, 예술단체들의 지원된 예산들을 댄스 필름으로 전용하는 걸 허락하는 그런 이례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가상현실, 가상공간을 이용해보자, 그런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로는 이제 이건 LG 아트센터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아비뇽 페스티벌, 프랑스죠. 아비뇽 페스티벌의 공연 실황을 촬영한 것을, 영상을 가져다가 공연장에서 상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이지만은 적어도 그 공연장의 현장감은 가져올 수 있게 해보자. 아마 유튜브로 공연, 무용 공연 같은 걸, 무용이나 연극이나 유튜브로 공연을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로 보면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똑같은 공연이라도 유튜브로 보면은 중간중간에 자꾸 카카오톡이 와요. 네, 자꾸 뭔가 딴짓을 하게 돼요. 그만큼 그 공간이 갖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나름 절충이어 나올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떤 대안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상 공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럼 이제 가상 공간에서 어떤 안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파놉티콘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도소고요. 가운데에 간수가 있고 그 간수를 중심으로 원통형으로 이제 감옥을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의 간수가 사방을 다 바라볼 수가 있죠. 360도를.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이게 바로 VR의 특성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무대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이죠. 시야가 사각형의 한 면을 보시게 돼 있는데, 이게 모든 공연장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VR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관객의 시야는 정면에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방을 다 보게 돼 있죠. 그 말인즉슨 내가 안무가가, 무용수가 나의 앞자리에 어떤 중요한 장면들을 넣었다고 치죠. 근데 정작 관객인 내가 이쪽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VR 공간에서의 무용 연출은 근본적으로 공간적 구조 측면에서 아예 전통적인 무용 연출과는 달라져야 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는 부분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사각형의 무대 구조에다가 360도 카메라를 얹는다던가 그런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첫 번째였고요.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와서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마침 저는 학회 때문에 우연히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갈 기회가 생깁니다. 그때 또 우연히 이런 공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공원이 이름이 이제 비겔란 공원이었고요. 구스타프 비겔란 대표적인 조각가고 아마 저희랑 가장 친숙할 만한 부분은 노벨 평화상의 메달을 디자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비겔란 공원을 디자인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비겔란의 작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로댕의 작품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로댕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고통, 몸부림 이런 것들의 많은 표현을 강하게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비겔란은 상당히 부드럽게 약간 위트 있게 표현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냥 낙관적이고 그냥 고민을 안 하는 그런 예술가냐? 라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눈길을 끌었던 건 비겔란의 가운데에 있는, 공원 가운데에 있는 이 분수였는데요. 분수의 옆면을 보시면 저 작은 사각형 구조들이 잔뜩 보일 텐데요. 이것들을 확대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의 일상적인 시시콜콜한 소소한 이야기들, 장면들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좀 시시콜콜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순서대로 보시면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점점 야위어가고 죽어서 뼈만 남고 재가 되고 그 재가 사라질 즈음에 그 잿더미 위에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네, 실제로 이 작품은 그 호수의 주변에 인간의 생로 병사를 하나하나씩 다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관람자는 그 호수라든지 분수의 주변을 돌면서 그 일대기를 감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수이기 때문에 끝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죽음 앞에 새 생명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다다랐을 때 다시 시작이 됩니다. 즉
죽음의 끝에서 생이 무한히 순환되는 거죠. 이런 순환 구조, 이 분수의 절묘한 순환 구조에 그 삶의 생로병사를 담았는데, 그래서 이 비겔란의 순환 구조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VR의 원통형 구조를 합쳐보자라는 게 제 아이디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비겔란의 조각 분수를 모티브로 해서 생로병사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저 일단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무용수의 움직임을 표현 소스로 가상현실의 원통 구조에 담아보자 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였고요. 또 저는 기본적으로 무용수의 움직임, 그 질감, 몸 자체의 뒤틀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표현하는, 잘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즐겨 쓰는 질감 기술은 이제 파티클 시스템. 맞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아바타 기반의 스켈레톤 기반 많이들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무용수의 몸의 디포메이션, 부피, 옷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파티클 시스템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네, 마침 그런 타이밍에 요즘 게임 엔진 많이 쓰죠. 유니티 게임 엔진에서 VFX 그래프라는 강력한 VFX 시스템이 나왔고, 그 중에서 특징적이었던 게 파티클 시스템이 강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부피를 다 잡아내고 그걸 파티클로 사용하자, 표현하자. 거기에 더해서 퀄리티 면에서, 퍼포먼스 면에서 VFX 그래프를 쓰자. 그래서 네, VFX 그래프 한 개당 오브젝트, 파티클의 개수가 처음에 100만 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100만 개의 파티클을 이제 모션 캡처 장비에 인텔 리얼센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개의 모션 캡처 장비와 한 개의 VFX 그래프 파티클로 기본적으로 일단 예시, 네, 이런 질감 이제 테스트를 거치고요. 근데 이제 한계로는 약 60도, 한 개의 카메라 60도 화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360도를 전체 커버하기 위해서 총 6대 센서를 전체로 아우르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안무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하고, 이제 촬영도 진행해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는데 지금 육각형 가운데 천장 위에 아까 보여드린 그 육각형의 리그가 매달려 있습니다. 또 결국 육각형의 원통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무용수들 그냥 무대 역시 원통 형태로 이런 식으로 공간 설계를 해서 이 원통 형태에 맞게 안무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럼 이제 이 원통형 구조에, 원통형 공간에 맞춰서 만들어진 안무를 실제 촬영하고, 그 촬영한 데이터를 이제 3차원 공간에 재구축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센서에서 취합된 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100만 개 시작했는데 100만 개인데 6 방향으로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600만 개로 늘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기본적으로 공연은 무대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무대에서 봤을 때 물리적인 실체가 갖는 질감, 아름다움, 그것도 어느 정도 가져가되, 또 가상 매체의 질감도 가상 매체에서만 할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려해서 이제 그 어떤 질감으로 표현할 것인가. 단순히 왼쪽처럼 실사 이미지로만 했을 경우 결국 무대에서 직접 보는 것보다 못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상으로만 가버리면 또 실제 것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 중간 정도로.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가운데에 있는 게 그 이제 비겔란 호수에 있는 원본입니다. 원본이고요. 그 원본을 베이스로 무용수들한테 자, 이 장면을 표현해 보거라. 그래서 두 사람을 갈라놓는 장면을 이야기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인간과 조각상의 중간 정도의 질감. 그래서 이 무용수들의 움직임의 질감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영상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질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제 질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되게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티클을 사용한다, 뭐 뎁스 카메라를 이용한다, 그런 1차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를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보고 계신데 같은 시스템을 두더라도 그 안에 파라미터의 어떤 색감 변화, 색감 그래프라든지 혹은 그 수명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투명도 혹은 이제 지금 여기에 터뷸런스도 모델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터뷸런스에다가 얼마나 옥타브를 가할 것인가 혹은 얼마나 강도를 많이 줄 것인가, 그 페이즈 값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결국 어떤 파라미터 값이 좀 더 미적으로 적합한가, 또 나아가서 그걸 어떤 식으로 시간적으로 변화시켜야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 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많은 분들은 이 작품을 봤을 때 질감 측면에서 바닷속을 상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닷속을 표현한 건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는데 네, 실제로는 바닷속은 뒤늦게 제 스스로도 깨달았던 거는 바닷속이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연상을 했었구나. 네,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작품은 이거 역시 이제 뭉크의 작품입니다. 그 절규로 유명한 뭉크요. 뭉크의 작품인데 네, 병실에서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가족을 잃은 망자의 가족들이 짓는 표정, 어떤 그 상실감에 대한 표정이었는데 네, 뒤늦게 깨달은 건데 아마 내가 이 작품에 봤던 이 색감, 이 질감을 떠올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무 짰고 촬영했고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값에 대한 조정까지 갔으니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360도 영상 작품을 만들자, VR 작품을 만들자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데이터들과 파라미터에 기반해서 렌더링을 거쳤고요. 360도 영상 형태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영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편집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편집 계속 이제 레이어를 쌓아 올려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쌓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100만 개 시작했던 작품 파티클 개수가 600만 개, 6개 방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쌓아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2,400만 개, 대략적으로인데 어림값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 네, 에코였고요. 말 그대로 시작은 이제 비글란의 조각분수, 그 순환 구조, 삶의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자라서 짝을 만나고 이별하고 늙어 죽기까지 그 순환 구조를 어떻게 가상 공간의 원통 구조에 담을 것인가. 그래서 비글란의 조각 분수를 돌면서 우리가 정적으로 봤던 그 이야기들을 동적인 스토리로 내 주변에서 펼쳐지게 해보자. 네, 그런 이야기로 이제 구성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런 작품이었고요. 네, 지금 이 작품은 지금도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브라우저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면 360도로 감상 가능합니다. 네, 이 작품을 발표한 게 작년 초였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이 작품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니티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요. 네, 마침 유니티에서 주관하는 Made with Unity, 그러니까 유니티를 이용한 모든 작품들 공모전에서 베스트 비주얼라이제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360도 영상, 그러니까 VR 기반의 작품이었는데 이걸 이제 변형해서 미디어홀 형태로 전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더 몰입형 있는 육자유도 VR 기반으로 하는 작업도 네, 추진했었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전개였죠. 이제 총 길게 보면 짧게 보면은 에코의 작업 기간 짧게 보면 1년 정도인데 이제 길게 보면 10년 전 과정까지 해서 어떻게 그 인간적인 고민과 코로나 상황에서 무대에 설 수 없는 무용수 예술가가 어떤 대안을 찾을까의 과정이
엮어진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또 소개하고 싶은 거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금 이제 공연에 대한 얘기였는데 비대면으로 춤 배우기.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의 모든 학교 교육이 전부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갑자기 줌으로. 근데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아는 한 가장 비대면 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은 과가 제가 들은 중에서 두 군데였는데 무용과하고 주얼리 디자인이었어요. 뭐 주얼리 디자인도 충분히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미세한 금속 가공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대면으로 줌 화면으로 하라? 그러면 뭐 웹캠을 거기다 들이대야 되나? 아, 아니다. 네, 그쵸. 막 그 작은 금속 부품에다가 카메라를 들이대야 되나? 그럼 이제 초점도 안 맞을 것이고 해상도도 떨어질 텐데. 아무튼 실제로 그런 컴플레인이 되게 많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무용 교육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 평소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쓰실 때는 아마 그 화면 크기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못 느끼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무용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무용수가 세 걸음만 걸어도 이미 3m거든요. 점프 한번 뛰면 그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즉 무용 교육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고 노트북은 그 바깥에 있어야 돼요. 저쯤이라고 치죠. 그러면 그만큼 화면은 작아질 거고요. 그 안에서 선생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럼 이제 그만큼 현장에 비해서 강사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겠죠. 더 나아가서 문제는 반대로 강사 입장에서 강사 역시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화면 안에 학생들 모습이 있는데 학생들 모습이 이제 화면에 총 16개가 나와 있으면 그나마도 사이즈는 4분의 1로 줄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라이브 실제 무용 수업에서의 그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시각적으로나 혹은 터치로서나 그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무용 교육은 비대면이라는 게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원룸에 사는데 적어도 혼자 타지에서 온 학생들은 원룸에서 발차기 잘못했다가는 벽을 차게 되죠. 실제로 그런 문제도 되게 많았고요. 네. 아무튼 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침 저희 2020년에 관악문화재단과 이제 어떤 기술을 이용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2020년이니까 이제 코로나 터진 이후죠. 네. 그때도 되게 일단 2010년에 어찌어찌 대면 위주로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비대면으로 하려다가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도무지 안 되겠다 해서 어찌 보면 좀 우겨서 막 인원 줄이겠다, 뭐 방역 철저히 하겠다, 분반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어찌 대면으로 우겨서 진행하긴 했죠. 그래도 이제 그때 생각은 올해만 버티면 돼. 네, 올해만 버티면 내년에 할 수 있을 거야. 네, 그런데 아니었죠. 2021년 됐는데도 네, 도저히 이게 당장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뭐 계속 변종 나오고 백신 늦어지고 네,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빵 터지고 네, 그랬었죠. 아무튼 그래서 2년 차에 갔을 때는 아니다,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제 비대면 가야 된다. 네, 이때는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제 코카카 전국 문화예술예관 연합회의 후원 하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엔 아예 비대면 데뷔를 하자 그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여기서 기획했던 거는 움직임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춤 교육에 집중할 것인가 였는데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예전에 일본의 와이캠 야마구치 정보예술센터 강연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춤이라는 건 동기부여.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게 하기 위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아마 한국인 특성상, 한국 분들의 특성상 여기 춤을 직접 춰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짜고짜 춤춰보라 그러면 되게 난감하시죠. 사실 무용수들조차도 다짜고짜 춤추라 그러면 조금 난감해요.
그 이유는 움직임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뭘 어떤 움직임을 하라는 거냐를 주어지지 않으니까. 전통적인 무용 측면에서 봤을 땐 그게 어떤 소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공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을 이용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뭐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의 질감을 따라가겠죠. 스토리가 있다면 그 스토리를 표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런 연장선에서 기술을 이용한 도구, 교육 역시 그 기술이 어떤 움직임을 위한 모티베이션을 작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데코레이션 이상 넘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때 기획했던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춤 자동 생성 AI를 이용한 어떤 움직임 입문 훈련. 말 그대로 움직임을 트일 수 있게, 생전 안 움직여봤던 학생들이 이렇게 내가 움직일 수도 있구나가 될 수 있게 하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이제 좀 움직임이 트인 학생들이 이제 그걸 AI 기반 동작의 시각화, 청각화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보자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 번째는 비대면 그걸 어떻게 비대면으로 만들 거냐가 관건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강사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AI를 만들어냈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 이제 뭐 파라미터를 바꾸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질감의 움직임을 만들 것이냐, 빠른 동작이냐, 느린 동작이냐, 강한 동작이냐, 약한 동작이냐, 혹은 무겁냐, 가볍냐. 네, 그런 다양한 질감의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서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맛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였고요. 이런 이론의 기반은 이제 루돌프 폰 라반, 어떤 과학적인 무용 연구 교육 이론의 창시 시초 거의 대표격이죠. 라반의 FOT 이론에 기반해서 그런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방금 이거 촬영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이제 비대면 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공연이나 혹은 이건 이제 대면으로 교육 프로그램 진행할 때 모습인데,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되게 전문적인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모션 캡처 장비들 혹은 프로젝션이든. 근데 문제는 학생들 집에 전부 모션 캡처 장비가 하나씩 있길 바랄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싼 것도 20만 원 정도는 하는데, 실제로 팬데믹 이후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가장 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비대면 교육할 때 인프라가 되게 차등이 심해요. 즉 당장 일단 최소한 노트북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트북부터가 학생들마다 천차만별이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사양 차이도 엄청 심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이용한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을 혹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할 경우 그 사양 차이 때문에도 되게 좀 불편한 껄끄러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할 때 되게 관건이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게 할 건가, 그냥 딱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게 할 건가. 그래서 그냥 저희는 모든 걸 웹캠으로 다 가능하게 하자 였고요. 마침 되게 고맙게도 요즘은 AI 덕분에 그냥 웹캠만을 가지고도 모션 캡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이제 아마 이건 오픈 포즈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사용한 건 이제 포즈넷. 그래서 지금 단순히 시각적인 비디오 영상만을 가지고 특별한 장비, 뭐 마커 이런 것들 없이 사용자의 움직임, 그러니까 관절의 위치를 다 추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그럼 포즈넷을 이용하고 그걸 줌에다 결합시켜 버리자. 그러면 줌을 통해서 학생들의 움직임을 싹 다 모션 캡처를 할 수 있게. 그러면은 학생들이 집에 있고 웹캠이랑 노트북까지만 있으면은, 뭐 웹캠은 노트북에 달렸으니까 대부분 노트북까지만 있으면은 미디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해버리자가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강사들만 이제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총 15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쇼케이스만 마지막 쇼케이스만 이제 무대를 맛볼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무대 실시간 대면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2년, 3년인가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무용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되게 기술과 거리가 멉니다. 어떤 뭐 문학이든 음악이든 회화든 뭐 다른 대다수의 예술 분야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도구가 이미 어느 정도는 일상화되어 있는데 무용은 유독 그렇지를 못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걸 터부시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철저하게 그 몸에 대한 집착, 그게 미덕인 동시에 어찌 보면은 거기에 약간 집착, 얼매임 이런 측면도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기존의 플랫폼, 즉 극장이라는 플랫폼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신종 코로나 덕분에 네, 강제로 그런 변화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장이라는 거는 저는 약간 극장에서 어떤 연출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극장 연출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 나름대로의 요약은 이겁니다. 다분히 공돌이스러운데요. 극장에서 관객에게 감각은 보는 것과 듣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결국 우리는 관객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끼는가, 그걸 뭘 느끼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될 거냐, 인적인 거든 이런 장치적인 거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극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최초의 가상현실 기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그야말로 가상의 세계를 꿈꾸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새로운 연출을 할 것인가, 결국 이제 사람들의 감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니까요. 매체가 달라졌으면 새로운 연출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설계를. 어쨌든 2022년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오늘도 모일 수 있었고요. 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 국제 불꽃축제였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저는 당사자로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메타버스 이런 것들 되게 시도들을 많이 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선 적어도 사람들은 되게 해방감에 오히려 반대로 물리적인 세계에 많이 뛰쳐나가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런 비대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계속 가고 더 발전할지, 아니면은 그냥 오히려 반대로 물리적인 세계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빠져들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